안녕하십니까. 자, 필수가사 특강 5강, 오늘은 규원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에 나와 있는 이 규원가, 작품 제목 의미부터 알아봐요. 제일 뒤에 있는 가는 노래니까 규원을 노래한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규방이라고 하는데, 보통 여인네가 기거하는 방, 이것을 규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규하면 안방 이런 뜻도 있고요. 여인네가 기거하는 방인데, 좀 규방, 내방 이러는데, 보통은 양반집 부녀자들이 이제 기거하는 그런 방을 규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사의 갈래적인 특징을 보면 내방 가사다, 규방 가사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작가인 허난설원이 양반집 부녀자입니다. 그래서 부녀자들이 쓴 가사다라고 해서 이걸 규방 가사, 내방 가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조선 전기에는 주로 양반집 부녀자들이었겠지만, 조선 후기에 가면 평민 부녀로까지 확대돼 갑니다. 자, 규방 이야기인데요. 뒤에 나오는 원 하면 이게 뭐겠어요? 네, 원망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규방의 원망을 노래한 겁니다. 규방에 기거하는 게 이제 부녀자니까 부녀자의 원망스러운 마음을 노래한 거. 그래서 이 규원가를 다른 말로 하면 원부가라고도 불러요. 이 지아배를 원망하는 노래 이렇게도 부릅니다. 작가인 이 허난설원인데요. 물론 이 작가가 허난설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다라는 설도 있어요. 허난설원 하면 여러분 홍길동전을 쓴 작가가 허균이죠. 허균의 누이입니다. 본명은 초희. 그래서 허초희인데 난설원은 호예요. 그래서 허난설원. 이 난설원이라는 이 여인이 이 규원가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좀 한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죠. 굉장히 똑똑했다 그래요. 어려서부터 5살인가 6살인가에 벌써 시를 짓고 한시를 짓고 그랬었기 때문에 또 그 문학성도 매우 뛰어났다고 합니다. 강릉에 가면 이 허난설원 이 생가가 있어요. 거기 가면 허난설원이 썼던 시들도 쭉 나와 있고 하던데, 15살 때 결혼을 합니다. 김성립이라는 이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이 김성립이라는 이 사람이 이 본문 표현에 보면 장안유업 경박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좀 한량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풍류나마, 좋게 말하면 한마디로 그냥 노는 거 너무 좋아하는. 15살에 결혼을 했는데 거의 이 남편은 집을 나가서 생활하고, 그리고 아내한테 되게 소홀했나 봅니다. 그리고 이 허난설원은 아깝게 27살 때 이제 죽었어요. 짧은 생이었죠. 15세 결혼해서 27 죽을 때까지 약 13년간의 그 결혼 생활이 그렇게 순탄치 않았다고 합니다. 스라에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자녀들도 일찍 죽었고요. 그래서 좀 한많은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의 노래입니다. 자, 핵심 정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까 가사, 내방 가사, 규방 가사를 했죠. 부녀자들이 지은 가사라는 거고요. 작품 내용은 여러분이 읽고 해석을 쭉 봐서 알겠지만 체념적이에요. 운명론적인 사고도 가지고 있고, 자기의 어떤 현재의 모습에 대한 절망적인 그런 심정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많이 물어보는 뚜렷한 특징이 뭐냐면 원망의 심정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버린 그 남편에 대한, 집 나가 돌아오자는 그 남편에 대한 원망의 심정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앞에 배웠던 이제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이 있었잖아요. 규원과의 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면, 공통점은 둘 다 임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그리고 임과 이별한 여인의 목소리, 여인 화자라는 측면에서는 공통적입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죠. 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냐면, 규원가의 임과 사미인곡의 임이 지칭하는 게 다릅니다. 규원가에서 임은 남편이었죠. 장안유업 경박자로 나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를 버린 임에 대한 원망의 심정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에서의 임은 실제로 누구였어요? 그렇죠. 선조 임금이었죠. 그래서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노래여서 원망의 심정이 강하게 드러나질 않습니다. 물론 사미인곡의 일부 구절, 어와 내 병이야 이님의 탓이로다, 이 구절이 있거든요. 임 그리워서 든 상사병 같은 거, 이따 문제도 나오겠지만, 그래서 거기에 원망의 심정이 약하게라도 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하지만 이 규원 내신에서는 흔히
규원가와 이제 이 삼인국을 비교할 때 여기서는 임에 대한 원망인데 여기서는 임에 대한 원망이 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나눕니다. 주제는 봉건제도 하에서의 부녀자의 원망스러운 심정이었고요. 핵심적인 해제를 보면 결혼을 했는데 소식마저 끊어진 채 밖으로만 다니는 남편. 근데 이 남편에 대해서 그리움이라는 것과 원망의 이중적 심리가 교차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기다리는 여인의 한가 슬픔인데 왜 이런 그 이중적인 그리움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유교 사회에서의 봉건적 인습과 규범 속에서. 그러니까 이 당시가 이제 봉건적인 그 시대였단 말이에요. 특히 조선 시대에 보면 유교가 사회의 기본 그 사상이고 가치관이었기 때문에 유교 사상에서의 남과 여의 구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남여 중에 남존 여비의 그런 그 관념이 커요. 여성들에게 그 규제되었던 그 관념이 뭐가 있냐? 예를 들면 여러분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삼종지도 혹은 삼종지의 이런 말 들어봤나요? 삼종지의, 삼종지도 그러기도 하는데 이 삼종은 여인네가 지켜야 될 건데 세 가지를 따른다는 겁니다. 어려서는 아버지를, 부모님을 따라야 돼요. 결혼해서는 남편을 따르는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 자식을 따릅니다. 스스로의 어떤 주체적인 삶보다는 이런 남자들에게 종속된 삶을 살았던 것이 봉건시대의 여성들의 삶이었어요. 경제 활동도 하지 않잖아요. 경제권 자체가 남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편을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이 여인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또 많이 들어본 것 중에 칠거지약 뭐 이런 것도 있죠. 혼례를 올렸어도 그 부인을 쫓아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7가지의 그런 악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은 뭐 참 황당한 것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뭐 시부모에게 불손하다. 뭐 이건 오늘날도 이혼 사유는 됩니다. 근데 뭐 자식 없다. 뭐 몹쓸 병을 지닌다. 이런 것도 이 아내를 내치는 사유가 됐던 거예요. 뭐 시부모에게 불손하고 자식이 없고 뭐 행실이 음탕하다, 투기를 한다, 병을 지녔다, 또 말 많다, 도둑질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칠거지에 해당되는 건데 그런 그 억압 속에서 살아왔던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집 나가서 그 헛짓거리 하고 다니고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같으면은 그냥 이혼이죠. 위자료 받고 이혼이에요. 갈라서 이건데 당신은 그럴 수가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리워하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남편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중성이 드러나는 거였습니다. 자, 작품 핵심 정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를 확인해 보죠. 화자의 상황 정서 태도, 상황은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혼했지만 남편은 여기 집에 이제 독수 공방하는 이 여인이죠. 남편은 집 나갔어요. 남편은 집 나가서 기생들이랑 놀고 수많은 그 기생들과 놀고 막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홀로 이렇게 독수 공방하는 여인의 모습, 여기 이제 상황이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의 화제의 주된 정서나 태도는 뭐냐면 일단 신세한탄이 나옵니다. 그 신세한탄이라고 하는 게 운명처럼 그 남자를 만난 거고 그리고 경박한 그런 남자를 만났다. 그래서 운명론이에요. 누구를 내가 원망하겠느냐 해서 체념적인 그런 태도 나옵니다. 그래서 한탄과 자조의 정서와 태도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오지 않는 님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그님에 대한 원망, 이런 정서도 드러나는 거죠. 마지막 그 결사 부분에 보면 방명한 홍안이야, 기구한 운명이 방명이죠. 홍안은 보통 아리따운 젊은 여인의 얼굴이니까 방명한 홍안이야, 나 같은, 나처럼 이렇게 기구한 운명을 가진 사람이 또 있을까? 없다 이거죠. 자기 운명에 대한 한탄이 나온 거고요. 아마도 이 님의 지위로, 지위는 님 때문에, 님 탓으로 살지 말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무정한 님에 대한 원망이 드러나는 겁니다. 시어의 의미 뭐 여러 가지 묻겠지만 이따 우리 본사 중에서 매화, 뭐 자체눈, 구준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시간의 흐름이 매화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겨울에 내리는 이 눈이나 여름의 구준비 같은 것들은 화자의 어떤 쓸쓸함을 드러내는 객관적 상가물이라는 겁니다. 실솔, 이거 뭐였더라? 그렇죠. 귀뚜라미였죠.
귀뚜라미. 보통 가을철에 우는데 귀뚜라미가 작품에 등장할 때는 이 귀뚜라미 소리로 인해서 화자의 쓸쓸함을 느끼게 하고 보통 잠들만 할 때 그 시간대 울잖아요. 잠 못 들게 하는 그런 거로 보통 소리로 등장합니다. 화자의 서글픈 심정을 투영한 감정이입 대상이라는 거. 이 작품에는 실솔하고 또 새, 이게 감정이입 대상으로 등장합니다. 시어의 기능들 대표적인 걸 보면 뒤쪽에 보면 꿈에서 님 만나고 싶어 하죠. 님과 만남을 가능한 매개물인데 풀벌레 소리들 때문에 못 만나요 결국은. 자, 약수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전설상에 있는 강인데 이 강이 엄청난 그 중수인가 봐요. 무거운 물인지 기러기 깃털만 딱 떨어져 이게 쫙 다 가라앉혀 버린다는 거예요. 건너지 못하는 그런 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임과 나 사이에 있는 약수와 그랬다 하면 그 사이를 가로는 장애물의 의미를 갖죠. 새소리가 서럽다고 해서 감정이입 대상이었고요. 표현상의 특징들은 옛 고사를 인용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잘 알지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 여기에 이런 고사가 인용되었구나. 그것만 고사가 인용됐다는 것만 알면 되고요. 어떤 고사가 있는지 자세하게는 몰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화자가 이제 외롭고 막 쓸쓸해하다가 나 이러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검은고를 이렇게 딱 탈 때 그 검은고 소리를 표현한 거고요. 그 검은고 소리가 굉장히 구슬프기 때문에 화자의 심리가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요게 아주 중요해요. 여기 보면 천상의 견우직녀는 1년 1도 뭐 실기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견우직녀는 여러분 그 설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잖아요. 둘 사이에는 은하수가 이렇게 가로막혀 있죠. 그래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1년에 한 번 7월 칠성날이죠. 까마까치가 다리를 이어줘서 견우와 얘는 직녀, 얘는 견우가 이제 이 다리를 가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우직녀는 이별해 있는 존재들이기도 하지만 만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임과 화자는 소식조차 끊어져서 만날 수 없어. 견우직녀 사이에는 은하수가 있어서 그거를 건너가지만 임과 화자 사이에는 약수가 있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어. 그럼 이 둘은 어떻다? 대조적이죠. 이별이라는 일시적으로 이별에 있다라고 하는 견우직녀처럼 이별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화자가 견우직녀 생각하면 더욱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동일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본문 해석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 규원가는 기승전결의 4단 구성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기 부분이 서사고 승전이 본사, 결 부분이 결사 이렇게 3단으로 나눠도 관계는 없습니다. 일단 기승전결의 기 부분 한번 볼까요? 보통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화자의 현재 상황, 이 글을 쓰는 어떤 동기나 배경 이런 게 보통 나오잖아요. 이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자, 엊그제 젊었더니 엊그제는 이제 과거겠죠. 하마 어이다 늙었고. 자, 이 엊그제는 젊었는데 하마는 벌써라 그랬어요. 젊었는데 지금은 어떻다? 늙었다. 대조되어 있죠. 상황이 달라져 있습니다. 소년행락을 말해도 소용이 없구나. 소년행락은 뭐 어린 시절에 즐겁게 지내던 거죠. 늙어야 서러운 말씀을 하자니 목이 맨다. 화자는 현재 늙은 상태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늙은 것도 아니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허난소련이 몇 살? 27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20대 중반 이 정도인데 늙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늙어서 서러운 말씀을 하자니 이게 이제 이하에 나올 내용의 전체 내용이 바로 이 화자의 서러운 이야기들입니다. 부생모욕 신고하여 이내몸 길러낼제. 글자 그대로 하면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이거죠.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그냥 낳아 기르셨다라는 얘기고요. 신고는 몹시 고생했다. 맵고 쓰고인데 몹시 고생하면서 길러냈다는 얘기입니다. 공후배필은 못 받아도 군자옥을 원하더니 군자옥이란 말은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공후하면 보통 높은 벼슬아치예요. 높은 벼슬아치에 배필이 되는 것은 바라지 못해도 군자의 좋은 짝이 되기를 원했더니 삼생의 원업이요 월화의 연분. 이 부분은 기억해 둡시다. 삼생하면 보통 불교에서 전생, 금생, 현재, 내생, 다음생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생의 원망스러운 업보로 인해서 했는데 실제로 이제 전생의 어떤 업보 이런 얘기겠죠. 보고 월하하면 이게 월하 빙인의 준말이에요.
월화빙인이 뭐냐면 혹은 월화 노인이라고도 하는데 부부간의 연분을 맺어주는 그런 인물이에요. 전설 속의 그런 인물입니다. 즉 뭐 신이라고 볼 수 있죠. 연분을 맺어주는 신. 그러니까 이게 월화의 연분으로라는 얘기는 운명론적인 태도입니다. 예. 그리고 삼생에서는 불교 윤회사상이 있는 거고요. 자,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네요. 장안유업 경박자를 꿈같이 만나 있어. 월화의 연분으로 만났으니까 누굴 만난 거예요? 그죠? 남편 만난 거예요. 남편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장안하면 보통 이제 서울이고요. 서울을 대유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나라의 수도가 중국의 장안이었는데 그냥 장안하면 서울이다. 이 장안에 잘 나가는 잘 노는 경박자. 이 센 표현입니다. 경거망동한 인간이에요. 진중하지 못하고 행동이 가볍고 경거망동한 그런 인간. 자기 남편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야, 센 표현입니다. 보통 이런 거 안 하는데. 그걸 꿈같이 만나서 그 남편 자체를 이미 뭐 좋게 보진 않네요. 당시에 용심하게. 당시가 언젠데요? 이거 남편 만났을 때, 즉 결혼했을 때 용심은 뭐 마음을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당시에 그 마음 쓰기를 살얼음을 디디는 데다. 살얼음이 살짝 온 얼음이잖아요. 그 살얼음 밟으면 어떻게 돼요? 깨지죠. 강에 살얼음이 얼었는데 와 얼음 얼었다 스케이트 치자 하고 스케이트 신고 딱 달려갔다가 바로 강물 속으로 꼬르륵. 살얼음을 디딜 때는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살얼음 디디는 듯 했다. 직유법인데 이건 굉장히 조심조심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자성어로 열이박빙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당시에 결혼 초기에 그 이 경박자 남편을 모시고 또 시부모님 모시고 하느라고 정말 나는 조심조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혼했던 젊은 시절을 회상한 거고요. 3528 겨운제랑 천연여지를 결혼하니 3528 하면 15, 16세요. 35, 15. 28이 16이잖아요. 천연여지 절로는 자연 그대로의 그 아름다움이 절로 일어나니 15세에 결혼했거든요. 니들이 지금 16세네요. 아유, 여러분 그래도 아직은 천연여질인 거예요. 이제 고3만 돼도 늙는 거죠. 왜 그러냐면 뒤에 나와. 3528이 결혼한 천연여지 절로이니 이 얼굴 이 태도, 얼굴은 모습이었지. 이 모습과 이 태도로 백년기약을 맺더니 부비연을 맺은 겁니다. 연광은 세월이라는 뜻이에요. 세월이 훌훌 지나가고 조물은 조물주가 시기함이 많아서 봄바람 가을물이 북 지나가듯. 자, 이 표현 알아두자. 봄바람 가을물 하면 이거는 봄과 가을을 얘기하는 거예요. 봄과 가을의 계절의 변화가 배월에 북 지나듯 했다.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를 텐데 배틀이 있어요. 배틀. 그 날줄 시줄 해갖고 그 천을 직주하는. 그러면 이렇게 시줄이 이렇게 딱 있으면 여기에 줄을 하나 딱 넣어서 이거를 척척 위로 딱 밀어서 이렇게 챙겨지게. 또 줄을 하나 밀고 위로 가서 착 줄 하나 넣어서 위로 가서 촘촘하게 이렇게 배틀이 짜이게 하거든. 이때 요 날줄을 넣는 게 이 실을 감는 게 북이라 그래요. 북. 이렇게 여기다 실이 이렇게 감겨져 있어. 그러면 이렇게 쑥 지나간 다음에 밀고 쑥 지나간 다음에 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월의 북이 지나가는 속도. 그러니까 배를 짜려면 이걸 굉장히 빨리빨리 초콩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다. 배월이 북 지나가듯 한다는 것은 굉장히 빠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구나. 그래서 설빈화한 어디 두고 면목가정 되었구나. 대조법이 쓰였는데요. 설빈화는 눈과 같은 머릿결, 꽃과 같은 얼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운 머리채와 아름다운 얼굴인데 이게 이제 요 3528 천연여질이었을 때 요거였겠지. 근데 세월이 슉 지나가서 어떻게 돼? 면목가정. 늙었어요. 늙어가지고 면목가정 되었다. 미운 모습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구나 감탄형 종교라서 영탄법이고요. 여기는 이제 한탄의 정서가 들어있죠. 앞구절과 설빈화한과 면목가정은 대조가 된 거고요. 내 모습을 내가 보거니 어느 님이 날 괴일소냐. 괴다는 무슨 뜻? 사랑하다 했죠. 그러니까 어느 님이 날 사랑할 소냐. 리을소냐 무슨 형? 의문형이다. 의문형 종교럼이야. 그래서 여기는 누가 나를 사랑하겠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내가 봐도 면목가정이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무슨 법? 서리법. 스스로 참견하니 스스로 부끄러워하니 누구를 원망하리? 이것도 의문형이죠. 원망할 수 있다 없다. 원망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서리법에 자책과 체념의 심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 부분이고요. 과거 회상과 늙음에 대한 한탄인데 서사분사 결사 구조로 보면 여기까지가 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늙었구나라는 한탄이에요. 늙어서 이렇게 서러운 말하니까 참 목이 맨다는 거죠. 즐겁던 시절 다 가고 15살에 15, 16세에 천연열이 절로 일어난 그 시절에 운명처럼 경박한 인간 만나서 세월이 쑥 지나가서 난 늙어가지고 참 가증스럽게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었구나 라고 탄식하는 겁니다. 다음 기승전결의 승 부분입니다. 본사 1이라고 할 수 있고요. 3, 4, 5는 뭐 끼리끼리 몰려다니는 이런 뜻입니다. 3, 4, 5 다니는 야유원. 야유원 하면은 뭐 노는 곳인데요. 뭐 기생집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생집에 세 사람이 나단 말이야. 세 사람은 이렇게 딱 세모 쳐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남편이 나 말고 만나는 다른 여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생이 나타났단 말인가. 꽃 피고 날 저물 때 정처 없이 나가 있어. 백마금편으로 어디 머무는가. 그러니까 꽃 피고 날 저물 때 그냥 어디 가는지 모르고 나가. 집에 안 들어와. 백마금편은 흰 말에 금째찍이잖아요. 오늘날로 치면 뭐 람보르기니나 벤틀리 타고 뭐 멋진 명품 정장 휘두르고 뭐 이런 뜻이에요. 백마금편으로 어디 머무는가.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 그런 남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근을 모르거니 멀고 가까움 아닙니까? 남편이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어디 있는지를 몰라. 모르거니 소식이야 더욱 알랴. 리을랴 의문형 종결음이. 무슨 법? 서리법. 그러니까 소식이야 더욱 알랴. 소식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소식도 모르는 그 남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소식조차 알 수 없는 님에 대한 그런 답답한 심정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보통 이러면 이혼이잖아요. 오늘날. 예? 바가지라도 긁고 이혼하고 뭐 해야 될 텐데 그럴 수가 없어. 이 봉건시대 여인은.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인연이 끊어졌지만 생각이 없을 소냐. 소냐 의문형이다. 서리법. 생각이 있다는 거고요.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립기나 말았으면 좋겠는데 그립다는 얘기겠죠. 12대 길기도 길구나. 김도 길샤. 뭐뭐도 뭐뭐샤. 이거 뭐뭐하기도 뭐뭐하다 이런 뜻이었죠. 12대가 길기도 길구나. 30날이 지리하구나. 자, 요거 표현상의 특징을 알아둘 포인트입니다. 12대라면 이게 하루예요. 근데 하루도 길기도 길구나 하면 될 텐데 굳이 왜 12대라고 했느냐. 하루를 12시간 늘렸잖아. 더 길게 느껴지는 거야. 또 한 달 하면 될 걸 굳이 30날이라고 했어. 더 길게 느껴. 한 달보다는 30날이 좀 더 긴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님 없이 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길고 지루하다라는 것을 표현해 준 겁니다. 앞구절 뒷구절은 대꾸가 됐고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쭉 나오는데 자, 여기 표현상의 특징 역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봅시다. 옥창에 심근 매와 몇 번이나 피어다 졌는가. 옥창하면 보통 이제 규방입니다. 여인네가 기거하는 방의 창을 옥창이라 그래요. 옥창에 심어놓은 매화가 몇 번이나 피어다 졌는가. 여러 번 피어다 졌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이 매화는 우리가 삼인곡에 나왔던 매화는 뭐였어요? 충, 뭐 지조, 사군자의 하나로 뭐 이런 의미를 띄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전혀 그런 특별한 상징적 의미가 없어요. 그냥 봄에 피어나는 꽃이라는 자연물의 의미일 뿐이야. 그럼 이것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했느냐? 여러 번 피었다 졌다라는 얘기 하려고 한 거예요. 즉 시간이 흐름을 알려주는 자연물로 등장한 것뿐입니다. 여러 해가 지나는 동안 겨울밤 차고 찰 때 혼자 있는 밤 얼마나 추웠을꼬. 겨울밤 차고 찰 때 자체눈이 섞어치고. 자체눈은 아주 살짝 내리는 눈이에요. 여름날 길고 길째 구준비. 구준비는 뭐 장마비 같은 겁니다. 구준비는 무슨 일인가? 그러니까 겨울에 자체눈이 내리고 여름에 구준비가 내리고 삼춘하면 춘이 봄이잖아요. 삼춘 화류 호시절에 화하면 꽃이고 류하면 버드나무인데요. 꽃피고 버들잎도 떠나는 이런 봄에 그 좋은 시절에 경물하면 아름다운 경치잖아요. 아름다운 경치가 아무 의미가 없구나.
가을에 또 나왔네요. 가을은 실소는 뭐 귀뚜라미였죠. 귀뚜라미가 침상에 울 때.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나왔는데요. 이게 뭐 계절의 순환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겨울과 여름 이렇게 대꾸는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계절 순서대로는 아니에요. 사계절의 각각의 외롭게 자기가 지내고 있는 것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겨울에 화자는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 거예요? 임없이 몇 년을 쓸쓸하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화자의 어떤 쓸쓸한 속에서 눈 내리면 그게 흥겹겠어? 와, 첫눈이다 즐거워 이러겠어? 아니라는 거죠. 눈 내려도 오히려 화자를 더 춥게 만들어요. 여름날의 구준비 안 그래도 쓸쓸한데 추적추적 날 더 우울하게 만들어요. 봄이면 이제 뭔가 따뜻하고 꽃 피고 해서 참 좋잖아요. 마음도 들뜰만한데 나한테는 다 소용없어요. 왜? 이미 없으니까. 가을이 되니까 귀뚜라미 소리가 얼마나 더 차량하게 들릴 거야. 귀뚤귀뚤. 여기 자체눈이라든가 구준비라든가 이 귀뚜라미 같은 것들은 화자의 쓸쓸함이나 외로움을 심화시켜주는 자연물입니다. 그리고 화자의 어떤 정서와 유사한 어떤 분위기를 나타내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삼춘화류 호시절의 경물은 얘는 화려한 거잖아요. 화자는 쓸쓸한데. 그러니까 화자와 대조적인 자연물이에요. 이 대조적인 자연물일 때는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 같은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화자의 외로움을 심화시키고 있는 대상이라는 거. 긴 한숨 지는 눈물. 화자의 정서가 직접 노출됐습니다. 한숨 짓고 눈물 흘리고 있는 거예요. 속절없이 생각만 많구나.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시야. 리을시야. 이건 영탄법. 감탄형 중결합이니까. 여기까지 승입니다. 임에 대한 원망과 서글픈 심정이에요. 하루 종일 1년 내내 몇 년을 쓸쓸하고 외롭고 눈물 지고 한숨 쉬고 이렇게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돌이켜 풀어 생각해 보니까 이리하여 어이하리. 내가 이렇게 살아서 어떡하지? 라고 생각한 거야. 즉 이렇게 안 살겠다는 얘기지. 계속 내가 스스로 쓸쓸해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이러지 말고 기분 전환을 해야겠다. 힘을 내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리하여 어이하리 뭐뭐리 여기서는 의문형 종류로 쓰인 거고요. 서리법 이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 보고 싶어 해. 늘 그 기다리고 임에 대한 원망하고 괴롭고 이 심정에서 뭔가 벗어나 보려고 해. 기분 전환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느냐? 청등을 돌려놓고 녹기금, 장식한 푸른 검은고를 비스듬히 안아서 뭔가 이제 악기를 연주하면서 마음을 달래보려고 하는 거겠죠. 병련화 한 곡조를 시름조차 섞었다니. 병련화는 그냥 검은고 곡조 이름이에요. 한 곡조를 시름조차 섞었다니. 소상야우의 뱃소리가 섰도는 닷 지규법. 화표천년의 벼락이 운인한 닷 역시 지규법. 요거는 뭐뭐 하는 것 같다라는 거잖아요. 뭘 표현한 걸까? 검은고 소리를 표현한 거예요. 자기가 검은고 연주를 했는데 병렬 한 곡조를 딱 섞어 타니까 마치 그 소리가 소상야우의 뱃소리가 섰도는 듯해. 화표천년의 벼락이 우는 듯해 라는 거예요. 그럼 요건 또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제 고사가 인용된 건데 소사는 중국의 소상강이라고 있습니다. 그 소상강 주변에 이 대나무 숲이 쭉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 비가 탁 내리면 강물에 투둑투둑 내리는 그 빗소리도 있지만 이 댄잎에 내리는 빗소리, 대나무 숲에 내리는 빗소리 이렇게 투투투투툭 투투툭 투투툭 막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소상강 밤비에 그 댄잎에 소상강이 내리는 밤비에 그 댄잎에 내리는 빗소리도 섞여 있는 듯. 화표천년의 벼락이 특별한 학이 우는 듯. 화표주 하면은 무덤이 있으면 무덤 앞에 세우는 이렇게 이제 뭐 망주석 같은 거예요. 여기에 학이 이제 특별한 학이 요거 학입니다. 특별한 학이 와서 우는 듯하다. 그러니까 이 둘 다 이 주는 느낌은 뭔가 서글픈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병렬화 한 곡조 검은고 소리를 표현했으니까 청각적 이미지죠. 청각적 이미지로 쓸쓸한 정서를 표현한 겁니다. 그다음 옥수에 타는 수단. 옥수라면 여인네의 손입니다. 옥수에 타는 수단이 옛소리가 있지만은
자기가 연주해 놓고 내 솜씨가 옛가락에 어떤 그런 흥취가 있지만은 뭐 이런 얘기네요. 결국 자기가 검은 거 잘 탄다는 얘기입니다. 부용장 적막하니, 연꽃을 수놓은 그 휘장이 적막하니 독수 공방하는 모습이죠. 누구 귀에 들리겠는가?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서리법이에요. 왜? 남편이 없으니까, 안 오니까. 그래서 간장이 구곡돼요. 이건 과장법이죠. 내 그 안에 있는 마음속의 그 간장이 9굽이로 꼬불꼬불꼬불꼬불 막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굽이굽이 끊어졌구나. 그 마음의 괴로움이 그냥 굽이굽이 차고 속이 그냥 툭툭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봐봐라. 여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고 검은고 연주를 했는데 기분 전환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여전히 괴롭습니다. 한을 달리려고 하나 달래지지가 않아 그 한이. 그래서 전에는 검은고를 타면서 외로움과 한을 달래는 모습입니다. 여기가 본사예요. 기승전에서 왜 여기가 전환이냐면 이렇게 기분 전환해 보려고 했다는 거죠. 하지만 결국 실패. 계속 그 한스러움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결사 가봅시다. 차라리 잠을 들어 꿈을 보니. 자, 요거 이제 우리 여러 번 봤습니다. 현실에서 충족이 안 되니까 비현실의 세계에서라도 뭔가를 잃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행히 꿈을 꿔가지고 이 안에서 만나면 그 시간만이라도 조금은 회피할 수 있겠지. 하지만 대부분 독수공방하는 여인네들이 이 잠을 잘 못 이룰 뿐만 아니라 꿈속에서 인보기도 어려워요. 꿈에서 님을 보려고 하니 바람에 지는 잎, 풀 속에 우는 짐승, 무슨 일 원수가 되어서 잠을 깨우는가. 결국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잠 못 이루는 사자성어 전전반측, 전전불매쓰죠.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면 잠 못 들 때. 자, 천상의 요 부분 잘 알아둬야 됩니다. 자, 천상의 견우직녀는 은하수가 막혀 있어도 7월 7석 1년 1도 실기치 아니하거든. 그렇죠. 견우와 직녀 설화에 보면 견우는 뭐 하느냐는 수치는 아이죠. 직녀는 배틀 짜는 여자고요. 이 둘이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헤어져 있지만 7월 7석이 1년에 한 번은 만나요. 7월석 견우직녀가 만난 날입니다. 얘네들은 그래. 그런데 우리님 가신 뒤로는 무슨 약수가 가렵게. 약수는 전설 속에 나오는 건널 수 없는 모든 것을 가라앉혀버리는 그런 그 강이에요. 그러니까 장애물이죠. 임관하세에 있는. 무슨 약수가 가렵기에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끊어졌는가 탄식하는 겁니다. 야, 1년 내내 이별해 있는 저 견우직녀도 한 번은 만난다. 그런데 난 뭐니 우리님은 뭐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우직녀는 화자의 처지와 대조되는 거고요. 우리님 가신 후로 무슨 약수가 가렵간데 소식자 끊어졌는가에서는 오지 않는 님에 대한 그 원망의 심정이 드러나는 겁니다. 난간에 비겨서 님 계신 데를 바라보니, 님 가신 데를 바라보니 그래도 기다려야 되는 이 봉건 시대 여인의 슬픈 운명이죠. 풀잎에 이슬은 맺혀 있고 모으는 저녁 구름은 지나갈 때 대나무 숲 푸른 곳에 새소리가 더욱 서럽구나. 자, 서럽다라는 감정인데 이건 새가 서럽다고 한 거잖아요. 새가 감정을 느낀 존재가 아닌데 감정을 느끼는 존재로 표현했으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고? 감정이입입니다. 화자가 지금 서러운 거겠죠. 감정이입이 쓰인 거고요. 물론 감정이입 쓰일 땐 다 의인법입니다. 세상에 서러운 사람 수 없다 하겠지만 방명한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홍안하면 붉은 얼굴이지만 아리따운 여인의 얼굴을 홍안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자를 의미합니다. 기구한 운명의 여자야. 나 같은 이가 또 있겠는가? 있다 없다? 없다. 리을가는 의문형 종결음이고요. 서리법입니다. 운명론조 태도예요. 기구한 운명을 타고 태어났다 했습니까? 아마도 이님의 탓으로 살똥말똥하여라. 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떠나서는 오지 않는 그 님. 경박한 그 인간 때문에 정말 살아도 산 것 같지가 않죠. 님에 대한 원망이 담겨있는 부분이에요. 자, 요거 역시 정격가사입니다. 여기 마지막 낙구, 가사의 가장 마지막 구절을 낙구라고 한다 그랬죠. 낙구가 세 글자로 시작됐네요. 자, 이거 임을 기다리면서
원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쭉 해석해 봤습니다. 어린 시절 과거를 회상하면서 늙음에 대한 지금 한탄을 하는 부분, 기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경박한 남편이 집 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그 임에 기다리면서 뭔가 쓸쓸하게 한숨과 눈물 짓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기분 전환을 하려고 했으나 결국은 그 서러움과 한이 풀리지 않는 모습. 마지막에는 역시 임을 계속 기다리긴 하지만 오지 않는 그 임에 대한 자기 운명에 대한 탄식과 임에 대한 원망을 표현한 겁니다. 제목이 규원가죠. 규방 여인네의 원망스러운 심정을 담은 노래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본문 해석 한번 해봤습니다. 잠깐 쉬었다 문제풀이 들어갈게요.